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전차는 어떻게 될 거냐. 중국의 땅 강박증을 역이용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땅 강박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들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육군 진격 군사력을 가지면은 쟤들은 거의 지려요, 지려. 육군 진격 군사력, 다시 말하자면 헬기와 전차야말로 가장 강력한 억지력 중에 하나예요. 전술 무기인데도. 쟤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읽히냐면, 야, 전쟁 나면 한국 애들이 말이야, 500km 들어올 거야. 그래서 요동반도까지 다 들어와서, 야, 걔들 안 물러나고 한 6개월 한국식으로 쫙 행정체제 짜서 다스린 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 탁 물러나 협상한다 그러고. 그러면 그 체제를 경험했던 1억 명은 우리 공산당을 뭐로 알겠냐. 그 두려움을 줘야 돼요. 중국 애들한테. 그리고 동시에 이건 그냥 상대방의 그 땅 강박증, 지오 업세션을 역이용하는 그런 억지력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 전쟁에서도 땅에 관한 공방전이 붙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우크라이나는 땅이 넓으니까 좀 내주고 뒤로 물러났다가 또 치고 들어가고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밀리면은 바로 바닷속이에요. 그러니까 땅 공방전은 할 수밖에 없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래서 이제 폴란드가 이번에 대량 구매를 하면 폴란드에 이제 기술을 많이 이전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아마 파워팩은 제외하고 이전될 겁니다. 파워팩은 모르겠어요. 폴란드랑 어떻게 이제 딜이 처릴지. 워낙 규모가 커서 뭐 17조 이러니까. 보도된 게 사실이라면. 아무튼 이번에 돈을 가진 걸 가지고 우리는 K3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K3는 이제 다음번 차세대 전차인데, 포가 지금이랑 원리가 다르죠. 지금은 그냥 화약을 화학 반응을 시켜가지고 빵! 하고 나가는 건데, 화약에 플라즈마 전기 에너지를 같이 작용을 시켜서 빵! 하고 나가게 해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이 가속력이 정확하게 붙어서 출구를 나갈 때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나가지만 포신에 가해지는 충격은 오히려 지금 대포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포구형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포구형이 그래서 130mm, 뭐 140mm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120인데.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뭐 사거리도 굉장히 길어지고 그 파괴력도 엄청나지고. 그러니까 전열 화학포죠. 그러니까 일렉트로 서멀 케미컬 캐논이 되겠죠. 케미컬 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레이더. 탱크가 레이더 갖추는 거예요. 탱크가 전자광학. 야간 투시도 다 되고, 저것도 되고, 그 다음에 탱크가 미사일도 갖추고, 비행기나 드론, 비행기 같은 거 쏠 수 있는 미사일도 갖추고, 또는 저기 25km쯤 되어 있는 25km 밖에 있는 탱크를 인지한다 그러더라고요. 25km.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 거기로 미사일을 쏠 수 있죠. 상대방을. 그 다음에 탱크가 드론을 갖추고 있고, 정찰 드론 띄울 수 있고, 지가. 탱크가 레이저를 갖추고 있어서 자기한테 오는 이제 그 미사일, 맨패드라 그러죠. 보병이 쏘는 미사일 혹은 비행기가 쏜 미사일 혹은 드론 이거를 요격할 수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탱크가 이제 요새인 거예요. 움직이는 요새. 그런 거를 다 집어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래서 탱크 한 대가 이론적으로는 30km 제압하니까 탱크 한 너댓 대 몰려다니면은 30km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30km 단위마다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게 압록강 두만강 쪽이 확 넓어져 가지고 전체가 400km가 됐다. 그 유역이. 그러면 30km씩 4대씩 하면 14개니까 120대. 잠깐만요. 30km씩 14개. 그럼 50대면 되네. 4대씩 하면 5, 60대면은 4대씩 해서 30km씩 쫙 배치하면 다 막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거기다가 2배 더해주면은 한 100여 대. 그걸 4배를 키우면 200여 대. 6배로 하면은 한 300여 대 하면은 상대방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 북한 자유화 이후에도 압록강 두만강에 K3 수백 대를 배치를 하면 중국을 크게 억지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무기를 갖고 있으면 이 무기를
어떤 국가에 파냐 안 파냐를 가지고 우리가 외교적 레버리지를 굉장히 강하게 가져요. 굉장히 강하게 가져요. 여러분 다른 전차랑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첨단 장비가 잔뜩 들어가는 건 중국이 잘 못 개발하거든요. 일단 그 칩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랑 워낙 그 자유세계랑 워낙 또 우리는 필요하면 외국에서 막 칩 같은 거 사다 쓰지만 중국이 잘 못한다고요. 워낙 차이가 나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원하는 어떤 뭐 국가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자유세계가 지원하는 자유세계랑 친서방 국가가 있는데 친서방 국가랑 이 친중국가 사이에 알력이 있어. 근데 친중국가가 뭐 되도 않는 탱크를 중국제 탱크를 한 500대 갖춰놓고 여기는 한 100대밖에 없어. 근데 우리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팔아줄게. 우리 그럴 때 이제 미국이랑 상의하는 게 좋아요. 국제 지정학이 워낙 흔들리니까 우리가 한 30대 팔아주면 상대방 그냥 제압해 버리죠. 그래서 이 무기가 최강의 외교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이 3세대 전차가 어떤 형태인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아주 근사하게 생겼습니다. 포도 이제 전열 화학포에서 저렇게 무지하게 그 공상과학 같이 생겼죠. 저거 몇 년 있으면 나와요. 지금도 이미 뭐 현대로템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현대로템이 하도 약이 올라서 그래. 문재인 너 같은 애 믿고서 우리 한국 국방부만 믿고 우리 안 가. 우리는 세계 차원에서 놓을 거야. 그래서 저기로 가버린 거예요. 저게 별게 다 들어있죠. 예를 들어서 미사일 일단 보이죠. 오른쪽에. 뭐 그다음에 드론 보이죠. 일단 두 개가 다 보이잖아요. 나머지 이제 전문적인 용어라 뭐 적당히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아무튼 저렇게 아주 잘생긴 놈입니다. 그리고 저걸 무인포탑이라 그래요. 포탑 안에 사람이 앉는 공간이 없죠. 사람은 아래 몸체 안에 앉아서 다 조정합니다. 자, 이제 탱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군의 진격 무기예요. 그러니까 땅을 지키고 땅을 뺏는 데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육군의 진격 무기라는 것은 전형적인 전술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 같이 이 지오 업세션, 땅에 관한 강박증이 있는 자들한테는 그 경계면에 막강한 전차 전력, 막강한 그 육군 진격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 자체로 어마무시한 억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게 헬기입니다. 헬기 또한 육군 진격 군사력입니다. 마침 오늘 사상 최대의 아파치를 동원한 한미 헬기 훈련이 열렸습니다. 정말 제가 보는데 그냥 눈물이 찡하더라고요. 저걸 저렇게 못했었어요. 문재인 때. 하더라도 조그맣게 했고 한미 연합은 연합인데 미국은 미국대로 따로 했고 한국은 한국대로 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2017년에 도입된 2017년 1월 달에 도입 끝났습니다. 아파치가 몽땅 동원돼 가지고 그 공포의 아파치가 저게 뭐겠어요. 중국과 북한한테 경고 보내는 거예요. 북한 급변 사태 나면 우리가 접수하니까 너희 북한 들어오지 마라. 그 소리예요 지금 저거. 직접 한번 보시죠. 30여 대가 활주로에서 출격을 기다립니다. 공격 헬기 아파치가 앞장서 출동하고 400여 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날씬하고 좁죠. 폭이 좁고 이건 치누크 대형 수송. 저거 하면 코브라 일반 이제 다목적 그렇게 해서 엮여서 나가요. 예. 자, 문재인은 헬기 전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한 대도 안 들어왔습니다. 아파치 우리 36대 가지고 있는데요. 다 2017년 1월 달까지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은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의 최신형 AH-64E를 24대 배치했는데요. 저게 본토 바깥의 미군 기지에 배치한 첫 사례입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아파치를 아파치 64E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가 굉장히 지능적 기능이 많아요. 또 추가로 36대를 더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어깃장을 놓을지 좀 보고 싶습니다. 잘 제압할 수 있게 바라고요. 이 문재인과 민주당 이쪽은 공격 헬기 아파치에 대해서 질색을 합니다. 질색을 해요. 여러분 저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의 공격 헬기를 한 기백 대 갖고 있다 이러버리면
제공권과 제해권은 우리랑 미국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저쪽 애들이 힘을 못 써요. 그 북부 정부 애들이 육상으로 밀고 못 들어와요. 순식간에 다 죽는데. 저 살벌한 무기거든요. 그러면 요새 공격 헬기가 나가려면 혼자서 지금 저 훈련에는 저게 뭘 잘못했어요 얘기를 그 설명을 먼저 아파치 공격 헬기가 먼저 가고 그 뒤를 이어서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 맨 먼저 안 갑니다. 저게 이라크전 때 경험이 있은 다음에 먼저 안 갑니다. 먼저 가는 게 뭐냐? 드론이 먼저 갑니다. 미국은 이미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MD-500이니까 MD-500일 거예요. 그 기종 이름이. 우리로 치면 LAH급에 해당하는 그 경헬기, 라이트 헬리콥터를 무인 헬기로 개조해서 아파치가 조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파치 E 모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우리로 치면 이제 군단급 혹은 사단급 드론이 거길 정찰을 합니다. 미리. 그래서 다 덮어놓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러니까 드론이 먼저 정찰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바로 뭐 예를 들어서 한 50m, 100m, 200m, 1km, 2km 앞서서 저 무인 공격 헬기가 가고 그리고 나서 아파치가 같이 가요. 그렇게 해서 딱 그 평야를 딱 지형을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치누크와 같은 대형 수송기가 들어갑니다.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저 드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공권을 장악합니다. 제공권을 장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방공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을 파괴하는 거예요. 저 작전을 이제 SEAD 작전이라 그럽니다.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 그러니까 적 방공망 파괴 작전이라 그러는데 저게 제일 먼저 가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적이 비행기 못 다니니까 지상군 있나 없나 하고 드론으로 정찰하죠.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헬기가 예를 들어 헬기가 두 종류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경헬기, 무인 경헬기가 먼저 쫙 가고 몇 킬로 앞에 그 뒤에 공격 헬기가 쫙 따라 들어가면서 소탕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소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저기 치누크로 예를 들어서 치누크가 저게 10톤 정도니까 강습 부대를 뭐 거의 100명 단위로 움직이죠. 80명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한 번 뜨면. 예. 치누크로 이제 강습 군대를 움직이죠. 그럼 거기서 딱 진시 틀고 있으면서 이제 방어해내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몇 군데 하면 뻥뻥뻥뻥 진지가 있고 버티고 있으면서 그 상대방한테 타격을 가하는 상태에서 전면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저기 뭐 7군단 우리 같으면 기동군단 살벌한 거죠. 전체가 다 기갑군단이죠. 그게 전면적으로 밀고 올라가면서 이제 깨지는 거죠. 상대방이. 그런 중충적인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는 이 헬기 쪽을 예를 들어서 국내 헬기 개발에도 충분한 그 비전과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아파치 도입에도 당연히 아파치 도입은 한 대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도 추가 도입하는 거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우리가 어떤 종류의 헬기들이 필요할까 상상을 한번 해보죠. 헬기는 저보고 만약에 분류를 하라 그러면은 한 6종류 분류합니다. 그냥 보통 헬기 분류할 때는 3등급 분류합니다. 경헬기, 그러니까 경량 헬기, 그 다음에 중형 헬기, 중이라는 건 무거울 중이 아니라 가운데 중입니다. 미디엄. 그 다음에 이제 대형 헬기, 헤비, 중이 2번 나오니까 중자로 무거울 중을 안 쓰고 대형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죠. 미국에서는 보통 그렇게 3차원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라이트, 그러니까 경량 헬기가 유인이냐 무인이냐에 따라서 2종류로 두고요. 그 다음에 중형 헬기, 미디엄, 중간급 헬기가 저게 다목적이냐 공격 헬기냐에 따라서 2종류를 두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차세대 공격 헬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차세대 공격 헬기는 한 500km, 450km 굉장히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저게 헤비급, 약간 대형급 엔진을 써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걸 미디엄, 헤비 사이다 그래서 MH 공격 헬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MH 공격 헬기. 그리고 나서 헤비급이 있죠. 저건 대형이죠. 이 엔진을 보면요. 저 엔진을 2개를 씁니다. 헬기는.
경헬기는 1,000마력짜리를 2개를 써요. 그 다음에 미디엄 헬기는 2,000마력짜리를 2개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수리온도 미디엄 헬기고요. 중형 헬기고 아파치도 중형 헬기입니다. 근데 둘이 가는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 수리온은 뭐 200 몇 킬로밖에 못 가고 아파치는 300 몇십 킬로 가서 한 100km 차이 나요. 시속이. 그게 왜 그러냐?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수리온이 동력 전달 체계, 기어박스라 그러죠. 엔진에서부터 이 날개까지 돌아가는데 중간 부분,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게 약해요. 그래서 동력을 한 80%밖에 못 씁니다. 하나는 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잠깐 보셨지만 수리온은 안 나왔지만 헬기가 2종류였죠. 다목적은 앞이 넙대대 해갖고 이렇게 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공기 저항도 심하고 뒤에서 공기가 뒤 잡아 끄는 힘, 드랙이라 그러죠. 그것도 심해요. 앞도 저항이 심하고 뒤도 저항이 심해요. 그런데 아파치는 아까 보셨잖아요. 거의 뭐 1m 50 정도밖에 안 돼, 폭이. 날씬해요. 폭이 좁고.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최소화되어 있어요. 엔진 파워 풀로 당기고. 그러니까 뭐 300, 뭐 한 3, 40km, 350km로 쫙 가죠, 아파치는. 엔진은 같아요, 수리온하고. 같은 급이에요. 저게 G 뭐 그건데 제가 이름은 까먹었어요. 이름 복잡해요, 저거. G700, GT700 717인가 그래요, 엔진이. 거기도 몇 개 클래스가 있는데 클래스가 같을 거예요, 아파치랑. MGB라는 건 메인 기어박스입니다. 수리온은 메인 기어박스가 아직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빨간 건 뭐냐? 지금 우리가 까만 거 라이트, 미디엄, 그러니까 LAH랑 수리온 우리가 해놨고 저 빨간 거 3개 저게는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마력급 엔진을 사용한 폭이 좁고 빠르고 중무장된 거. 저거 저렇게 1000마력이라도요. 헬기 작게 만들고 폭 좁게 만들면 저거 지금도 LAH가 300 몇십 킬로 가요. 저거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LAH가. 근데 폭 좁게 만들고 저거 다시 딱 그 공기역학적인 거 다시 설계하면 근 400km 갈 거예요. 중무장하고. 그러니까 중무장된 무인 공격 헬기 만들 수 있다고요, 저거 가지고. 우리 LH 지금 노하우 가지고. 문재인 때 저런 걸 했었어야 돼요. 안 하잖아.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 수리온 저 엔진이랑 우리가 다 요번에 장악했으니까 우리가 메인 기어박스만 요번에 더 장악을 하면 저걸 가지고 폭이 좁고 중무장된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전부 다 이중화돼 있는 거. 저기 이쪽에서 총탄 맞아가지고 엔진이 하나 깨져도 빠르륵 하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고 이쪽에서 총탄 맞아가지고 저 꼬리 날개로 가는 동력 전달축이 하나 깨져도 다른 하나가 해서 또 살아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 저게. 중무장. 그리고 이제 방탄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육군 쪽에서 이제 차세대 공격 헬기 뭐 한 시속 500km 나오는 거 그거 좀 해보자라는데 저거를 한 3000마력 수준으로 해서 작게 만들면은 미국하고 궁합이 맞아요. 왜냐면 미국이 지금 저 대형 헬기를 500km짜리를 만들고 있어요. 디파이언트를 변형시켜서. 저 디파이언트가 쓰는 엔진은요 7000마력짜리 엔진을 2개 씁니다. 치누크도 그래요. 그 급을 써요, 엔진. 아까 그 큰 거. 그런 거는 우리가 건드리면 안 돼요. 개발비도 무지무지하고요. 헬기도 비싸지고.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치누크 각 나라마다 전부 하나씩 쓰는 것 같죠. 우리나라도 몇 대 쓰잖아요. 호주도 많이 쓰고. 그런데 치누크 전체의 90%는 미 육군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큰 엔진을 가지고 있는 큰 덩치의 초고급 사양, 덩치 크면서도 엄청 빠른 것들. 디파이언트가 그러거든요. 400, 한 4, 50km 가니까. 저런 것들은 전체 생산 대수에 너무 비쌀 뿐만 아니라 전체 생산량의 90%가 미 육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용처가 개발을 하더라도 너무 부담이 커요. 그래서 저는 MH까지만 개발해도 그런 뜻이고요. 이걸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해서 이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능부는 완전히 장악했어요, 지금. 저게 일단
자동 비행 제어, 저 헬기 자동 비행 제어가 좀 까다롭고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은 일반 KF-21 같은 비행기의 자동 제어는 변수가 3개입니다. 자동 센서 변수가 비행기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피치, 그다음에 비행기가 옆으로 뒹굴뒹굴하는 롤링, 그다음 비행기가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려고 하는 현상, 요거를 요라 그래요. 일반 고정익, 날개가 고정된 비행기는 변수 이 3개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헬기는 이 날개 자체가 도는 날개잖아요. 회전익이잖아요. 그러다 이 회전의 속도라는 게 엔진에 의해서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엔진이 들어가요. 그래서 헬기 비행 자동 제어가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저거 요번에 100% 장악했거든요. LAH 개발하면서. 그다음에 진동 제어.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저거 우리 100%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방식을 안다고 해야죠. 노하우를. 근데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전달부, 기어박스와 날개, 로터입니다. 저거 국산화 연구개발을 신속히 해야 돼. 진행 중인데 윤석열 정부가 특별 예산 배정해서 좀 더 기운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됩니다. 문재인이 이런 걸 다 늦춘 거예요. 이걸 서둘러주면 뭐가 되냐면 헬기 사업의 독립 기반이 확보돼요. 왜냐? 자, 보세요. 수입하는 거는 엔진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국산할 수 있어. 그리고 지능 노하우 있고 날개 노하우 있고 전달부 노하우 있어. 얼마든지 변형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민수용이나 관용으로. 1000마력급, 2000마력급. 보통 일반 민수용 관용은 2000마력급 정도까지는 충분해요. 3000마력만 돼도 3000마력이면 2개 채우니까 6000마력짜리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엔진 파워가 LAH의 2배, 3배입니다. 보통 안 써요. 저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육군에서 차세대 초고속 헬기를 500km짜리 헬기를 생각한다 그래서 저기 넣어둔 거지, 실제로는 저거 필요할까 저도 헷갈려요. 솔직히 말하면. 어쨌거나 저렇게 전달부, 기어박스와 날개에 대한 노하우까지 완전히 하면 우리가 지금 90%가 가 있단 말이에요. 10%를 딱 채워놓고 나면 항공우주산업의 헬기 부서가 먹고 살 수 있어요. 저 독립적인 풀세트를 갖고 있는 상태가 돼요. 먹고 산다는 게 뭐 큰 돈을 벌든 안 벌든 따뜻하게 돈 벌어 가면서 그 전문성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그 틀이 나와요. 바깥에서 특별히 수혈이 안 돼도. 그 바깥에서 이제 특별한 주문은 뭐가 들어가냐? 저 빨간 거. 저건 전부 군용이거든요. 내가 이거 군용 개발해줘. 돈 얼마 드냐? 기본이 돼 있는데 변동비만 더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런 구조로 가야 돼요. 윤석열 정부 이거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헬기 전력이 의외로 굉장히 전술적이고 정직한 무기인데 의외로 저 땅 강박증이 있는, 지오 업세션이 있는 저 중국이나 북한이나 특히 중국 쪽에는 굉장히 큰 억지력을 발휘해요. 쟤들 입장에서는 야, 헬기 타고 우리 땅에 따라 들어오면 어떡해? 꼼짝 못해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북한이 자유화된 이후에 우리가 조선 헬기 전력을 1000대 이상 가야 된다. 그중에 예를 들어서 거기엔 무인은 포함도 안 된 거예요. 무인 공격 헬기는. 그건 또 200~300대 따로 있는 거예요. 그중에 미디엄 공격 헬기가 한 150대에서 200대. 그 다음에 3000마력급 공격 헬기가 한 50대. 그리고 LAH가 무수히 많고, 그 다음에 수리온 같은 다목적이 또 무수히 많고, 그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1000대는 끌고 가야, 1000대가 쫙 전국 방방곡곡에 배치되고, 특히 공격 헬기 쪽은 다 최전선 쪽에 압록강, 두만강 따라서 쫙 수백 대가 배치가 되고, 무인 헬기랑 몇백 대 합쳐서. 그러면 중국 꼼짝 못한다. 여차하면은 야, 어차피 제공권은 우리가 잡고 있어, 미국이랑 같이. 근데 헬기로 다 밀고 들어가서 너희 육군 다 작살내고서 우리가 한 500km 밀고 들어간 데까지 다 만주 다 점령했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람들한테 경험시키고 6개월 있다 빠져나올 거야. 그리고 나서 너야 뭐 너희 그 국민 한번 다스려봐. 우리가 그런 그 비장의 카드를 갖고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왕 말 나오는 김에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변속기 기어박스,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어렵습니다.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이번에 아주 그걸 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능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기어박스 그러니까 로타하면 날개입니다. 날개 그 양쪽에 노하우가 카이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 특히 기어박스 이게 아까 전차 변속기 봤잖아요. 전차 변속기 만든 S&T가 기어박스 맡았다가 실패한 회사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전차는 아까 1500마력밖에 안 되고 이건 뭐 3000마력 이상도 올라가야 되는데 두 개 합치게 되면 6000마력까지 가야 되는데 야, 마력수가 엄청 차이 나는데 어떻게 건져? 천만에요. 기계 다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럴 때 마력이 문제가 아니라 충격이 문제입니다. 전차는 55톤짜리가 하늘을 날았다가 기어박스에 꽝 떨어지면서 기어박스하고 엔진에 무시무시한 충격을 줘요. 그런 환경에서 1500마력을 다루는 변속기를 만들었어. 그러면 3000마력짜리 두 개 합쳐서 6000마력짜리 뺑뺑뺑뺑 돌아가는 거 변속기 만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 나서서 자기들 자회사인 아에로 아비오 저 기어박스나 이런 거 잘 디자인하는 이탈리아 회사를 소개를 해줬죠. 그래서 잘 될 겁니다. 그러면 로타는 또 전남 고흥에 그 실험장을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종류의 로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만 좀 제대로 주십시오. 연구개발 예산을 두 개를 제대로 한 뭐 100억, 200억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좀 더 돈을 얹어서 주면 아마 기운 100배 나서 할 겁니다. 지금 카이 안에서 모든 게 다 KF-21로 모아져 있고 FA-50으로 모아져 있어서 저 회전익 쪽은 찬밥을 먹고 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에 회전익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헬리콥터. 자, 저렇게 이제 딱 노하우를 장악하면 지능도 장악했어. 기어박스 노하우도 있어. 로터 노하우도 있어. 다 했잖아요. 엔진은 사다 쓰면 되고 한화 에어로다이내믹이 뭐 욕심내면은 헬기 엔진 개발하세요. 그건 전투기 엔진과 다릅니다. 헬기 엔진은 그 전 세계 지정학 질서를 크게 안 흔듭니다. 그건 한화 에어로다이내믹이 판단할 일이고 대한민국에서 제트 엔진 제일 잘 만드는 저것도 일종의 제트 엔진이거든요. 뒤로 뿜어져 나오는 대신에 뱅글뱅글 잡아 돌리는 힘으로. 자, 그러면 이제 자유자재로 변주가 가능하죠. 그런 상태에서 군사 전용을 사업성을 따져서 이거 수입하는 게 나아? 아니면 이거 그래도 한 500대 깔 것 같은데 국산화하는 게 나아라고 이 라이트 무인 공격 헬기 이건 당연히 국산화해야 되고요. 무인기니까 저건 소모성이거든요. 미디엄 한국형 공격 헬기 저거 아파치 그냥 쓰는 게 나아? 아니면 저거 그래도 해갖고 한 200대 300대 우리가 만드는 게 나아? 그러고 나서 좀 어디 다른 데 팔아보는 게 나아? 뭐 이런 판단이죠. 저건 이제 그 타당성에 대해서 국방부 쪽에서 판단을 해서 저 빨간 것들은 별도로 주문을 하면 되죠. 헬기 사업부는 그 자체로 먹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전문 인력이 유지되고 있는데 별도 주문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해주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저 기어박스가 얼마나 황당한 물건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잡한 듯이 보이는 그 그림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 딱지는 엔진 쪽에서 오는 그 동력 인풋입니다. 모든 기계는 인풋 아웃풋입니다. 파란 딱지는 그 동력으로부터 동력을 끌어내 갖고 다른 용도로 쓰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파란 거는 같이 기어가 달려 있어도 저 기어는 동력을 뽑아가기 위한 기어고 노란 쪽에 있는 건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기어입니다. 이 기어 박스에. 그래서 여기 자 엔진이 두 군데서 왔네요. 엔진 1, 엔진 2. 그러니까 메인 기어 박스는 하나인 거예요. 저게 메인 기어 박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게 엔진 1에서 온 거, 엔진 2에서 온 게 저게 2500rpm이죠. 2500rpm이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2500에서 3000 사이인데 제가 2500이라고 그냥 쓰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정도 수준. rpm이라는 건 rotation per minute. 그러니까 초당 2500회 회전.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보 샤프트 엔진, 그러니까 제트 엔진인데 뺑뺑뺑뺑 돌아가는 그 엔진의 그 뺑뺑뺑 돌아가는 축은 얼마냐? 한 15,000에서 2만 rpm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전달되기 전에 뺑뺑뺑뺑 돌아가는데 앞에서 일단 리듀서라 그러죠. 감속을 한 2500rpm으로 1차 감속을 해서 저축에 온 겁니다. 메인 기어 박스에. 그래서 그 메인 기어 박스 쪽으로 이제
엔진이 두 군데서 온 거죠. 여기서 하나 왔고 여기서 하나 왔고. 그래서 가운데서 이제 이걸 이제 잡아 돌리는 거예요. 이제 저기 가운데 있는 저 보라색 큰 거를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거 잡아 돌리는 과정에서 군데군데 껴갖고 이제 그 동력 뽑아 써요. 동력 뽑아 쓰는 데가 어디냐? 다 파란 딱지입니다. 유압에서도 뽑아 쓰고 기아 달아서, 발전기도 뽑아 쓰고 기아 달아서, 그 다음에 꼬리 날개 쪽도 기아 달아서 뽑아 쓰고.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무슨 살색 딱지는 뭐냐? 그냥 적당하게 설명하려는 겁니다. 저건 동력을 그러니까 집어넣어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동력을 집어넣는 동력원도 아니고, 동력 뽑아 쓰는 것도 아니에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동력 배분 전달 유니트죠. 저 가만히 보시면은 엔진에서 인풋되는 게 바로 그 보라색 큰 메인 기어 박스에 바로 연결이 안 되고, 그것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잖아요. 얘가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 옆에서 발전 쪽이랑 유압이 빠져나가죠. 저기 이중화돼 있다라는 게 저거예요. 이쪽 축에서도 발전 유압 빠져나가고 저쪽 축에서도 발전 유압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쪽에 깨져도 또 중간에 연결되는 데가 있어서 이쪽에 깨져도 저쪽으로 통하고, 그래서 이쪽 엔진 하나 깨져도 저쪽 엔진 하나 가지고 뺑뺑뺑뺑 돌고서 올 수 있고,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파치가 전부 이중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 기관포에 벌집이 돼도 살아 돌아와요. 방탄이 다 돼 있어서 겉에는 다 벌집 났는데도 그 총알이 안으로까지 못 파돌고 그래가지고 살아 돌아와요. 아파치가 아주 좋은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활유, 기아가 도니까 이제 열이 나니까 윤활유가 계속 공급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축을 잡아줘야 되니까 축이 쭉 내려와가지고 그 축을 지지해주는 링기어가 그 바닥에 하나 깔려 있고, 그 링기어랑 축 사이에서 연결시켜주는 플래너터리 기어가 돌아가고, 축은 바깥쪽으로 선기어, 태양기어를 형성하고 있고, 뭐 그런 구조인데, 저게 이제 굉장히 작은 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작은 건데 저기에 결국 예를 들어서 수리온 같으면은 저게 4,000마력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계는 크지 않은데. 그러니까 재질이 특수한 거죠. 그런데 그 정도 재질의 강도는 요번에 그 탱크의 그 불과 마력수는 1,500마력이지만 그 날아다니면서 꽝꽝 땅에 떨어지는 그 충격을 감당하는 변속기의 재질이면은 아마 거의 뭐 비슷한 데가 있을 거다. 그게 저의 무식한 추정입니다. 자, 문재인이가 전차 절반쯤 죽이려고 그랬고요. 헬기는 완전히 물먹여서 거의 날개를 분질러 놨습니다. 그거 다 살려내가지고 우리가 막강한 육군의 막강한 진격 군사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중국과 같이 흉악한 자들을 정확하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